선거연대도 그러니까 왜 좀 저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냐면, 네네. 우선은 이제 그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과 네. 이중대 바른정당 아니에요. 네네. 근데 국민의당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적폐 세력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대규모의 어떤 이동이 생기려고 그러면 이 3당 합당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당의 모든 기반은 호남이란 말이죠. 그쵸. 적폐 이중대뿐만 아니라 일중대로 손 잡는 순간에 국민의당은 그냥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호남에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적폐 일중대 이중대와는 연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와 호남권 중진들 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네네. 안철수 대표는 호남 정서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호남 정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분석이지만, 네네. 첫째는 80년도나 70년도 유신의 독재에 저항했든지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은 호남의 정서를 잘 알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민주주의의 그 성지. 성지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제로 호남에 출생을 한 사람들이 호남 정서를 잘 알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두 가지 다 못 갖고 있거든.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호남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정서, 어떤 호남이 굉장히 깨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특히 광주가, 근데 그런 정서를 못 읽고 있어서 호남 중심의 의원들과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뭐 능수능란한 정신이니까 네. 안철수 대표를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만지작 하시나 봐요. 박지원 대표는 사실 안철수 대표의 모든 수를 읽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정치도 네. 서로 좀 정치를 잘 아는 사람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그건 잘 안 되는 거지. 예측대로 안 되는 거지. 보긴 보는데 네.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원칙 갖고 막 개인 행동하면 그건 상상치도 못하는 또 특히 벤처 사업가이기 때문에 네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아이디어나 그런 좀 순발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박지원 대표가 예측 못할 거예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하는 데서 가장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통령 힘 실어주기 선거예요. 기본 프레임 자체가 대통령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 기준이 그 지점이고요. 근데 야당은 중간평가. 그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간평가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된 지금 이제 그 일종의 그것도 그 프레임이에요. 야당에서 쓰고 있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 중간평가 프레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중간평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2020년이 중간평가죠. 근데 예. 분명히 중간평가 얘기했고. 왜냐면 계속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번 국정감사 아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적폐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야 5개월밖에 안 된 정부를 무슨 적폐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쪽이 좀 지금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자꾸 그 말도 안 내년 돼. 지방선거 중간평가라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 가장 그 중요한 고려 포인트라는 거는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개헌안과 관련해서 여기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개헌안하고 국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헌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내 삶에 밀착된 네. 시민들은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여기 지금 혼재된 상황 속에서 어느 것으로 내년에 개헌을 갖고 투표할지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점이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중요한 위험 요인이자 기회 요인 두 가지 다 지금 갖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개헌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지방선거랑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뭐 여러 변수는 있지만 우리 쪽에 유리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이제 국민선거 치르자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6개월 있을, 8개월 있을 그 지방선거가 굉장히 그 낙관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승기를 잡느냐. 그러니까 이 국민선거, 그러니까 개헌을 굉장히 그렇죠. 악용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회 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시그널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좋죠. 네,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안 하면 정부가 직접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방 분권은 반드시 하겠다. 네, 지방 그렇죠. 분권은 예, 반드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국민이나 시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감은 하지만 실제 내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예전에 무상급식 같은 거였거든요. 무상급식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그 개헌이 그런 어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주제가 시민들에게는 와닿는 주제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도나 뭐 선거제도 뭐 이런 문제를 바꾸고 싶은데 네네. 과연 현실 정치에서 네네. 특히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개헌을 지방선거에서 악용할 야당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현실 가능성 있는 네네. 지방분권을 한번 그거라도 실현하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구조나 선거구제는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고 네.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강화 부분 그것만 좀 쟁점이 덜한 그것만 가지고 개헌 논의를 이제 같이 할 수는 있을 텐데 참 개헌이 어쨌든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근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돌발 변수들도 또 많이 있겠죠? 네,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또 어떤 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개헌이 여전히 돌발 변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시중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얘기에는 2단계 개헌을 할 것이다. 한 번 개헌하고 개헌 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6월 달에 네. 개헌? 네. 그 이후에 개헌이라는 네, 거죠? 네, 네, 6월 네. 이전엔 개헌할 수 네, 없으니까. 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역대 지방선거 보면은 그 역대 지방선거 부분에 꼭 안보 이슈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북핵이라든지 뭐 천안함 그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북한발 그 안보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셔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안보 이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돌발 변수로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경제 상황, 지금 경제 상황이 그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높거든요. 아, 좋죠. 네,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그 가계부채 문제나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최저임금 문제. 네,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대형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혼자 이제 커버 못하고 정부가 커버 못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그렇죠. 네. 국회가 네, 입법과 예산을 입법하고, 통해서 네. 이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입담으로 하지만 또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도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막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방송 안 듣겠지, 설마. 내년 2월에 이제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르면 또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좀 시간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2월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이제 사드랑 뭐 외교적인 거 잘 풀어가고 경제가 좀 뒷받침이 돼주고 네네네. 뭐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도 이제 조금씩 해결 모드로 가면서 좋아지는 상승 모드로 가면서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르고 북한 선수들도 오고 성황리에 잘 되면 물론 이제 2월하고 또 6월 사이에 4개월이라는 간격이 있지만은 또 한 번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평창올림픽 성공 여부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예. 뭔가 청년들한테도 좀 희망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도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제는 진짜 조금 많이 좀 살펴봐 주시기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기업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 기업 그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이 전부 다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걱정하시죠. 엄청 많이 하고 맞아요. 정말 경제 정책은 좋기만 한 정책, 나쁘기만 한 정책도 없고 항상 양날의 칼로 작용을 하니까 최저임금 올리면서 또 그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제도들이 같이 따라 나와줘야죠. 지금 저희 당의 정책위에서도 그 최저임금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아까도 우리 의총에서 네. 3조 예산 네. 준비하고 있고 뭐 임대차 그 계약 관련돼서도 저희가 새롭게 법안 내서 우리 자영업자들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네.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그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가 예. 3조가 나한테 오겠어? 이거거든. 그걸 좀 홍보를 어떻게 가는지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우리 의총에서도 얘기가 구체적으로 네네. 좀 나왔는데요. 네네. 나중에 우리 한번 정책위 의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 김태년 의원님 모시고 한번 네, 의원들을 모셔서 좀 촘촘한 네. 그런 대책들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거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서당캐에서 말한다. 최저임금제 3조는 우리한테 온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겸손하게 또 부지런하게 이제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 누님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가 뭐 경제도 잘 이끌고 가고 이래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지지자들이 좀 더 지금 뭐 충분히 결집하고 있는데 좀 더 유대감이 좀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는 민주당이다.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제가 정당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 되게 많이 맡고 있어요. 그 나는 민주당이다. 이건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민주당이다 이런 팻말 같은 거 인증을 음식점에도 붙여서 또 그런데 서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 그거는 거기에 그냥 무료 앱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당원들끼리 이제 채팅도 가능하고 이제 괜찮은 앱이에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만 사는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렇게 점점 우리 세를 불려가지고 우리들만 살면 안 되고 공존을 해야죠. 중국 공산당이 9천만 명이라니까. 네. 아 진짜 그런가요? 공산당 9천만 명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인구의 2배가 넘지. 2배지 거의. 네. 그렇죠. 그래서 당원 지도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말 당원들을 엮어주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나누지만은 또 그냥 일상적인 어떤 뭐 동아리 같은 그런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치고 그다음에 그 외연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서 지선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좀 힘이 되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윤영 소장님께서도 우리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좋게 나오잖아요. 많은 정치적인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경험도 많으시지만 정말 마지막에 좀 이렇게 불길한 얘기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정당이 어쩔 때 훅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레로 삼아야죠. 게이트가 연관이 되는 게이트. 바로 한 방에 가죠. 권력형 게이트. 네. 그거는 뭐 우리 잘 할 거라 보고요. 게이트는 그렇죠. 저는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게이트가 자그마한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어도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어떤 큰 게이트는 없을 거라고서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는 민주당이다라는 그런 게 정당 일체감 관련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중도층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그 20대, 30대, 40대들이 이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이 정당 지지 성향을 지금 바꾼 거거든요. 바꿔서 지금 민주당 그 주변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훅 가는 문제보다는 이 사람들을 잘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그 민주당 정당 지지율의 핵심적인 지지율, 안 깨지는 지지율은 코어 지지율은 한 20%? 20%가 안 돼요. 안 돼요. 15%. 14에서 그렇죠. 15%, 그러니까 14, 17%. 우리가 그럴 때도 상당히 저도 그 정당에 있었어요. 맞아. 얼마 전까지도. 근데 지금 그게 2.5에서 4배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여서 이 사람들이 빠지면 훅 가는 거거든요. 훅 안 가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정당 주변에 계속 안착시켜야 된다. 맞죠. 그러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정당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약하게. 네네. 근데 갑자기 내가 정당을 지지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이렇게 친근하게 정당을 지지하는 게 뭐 이상한 거 아니고 막 이렇게 뭐 공산당 뭐 이런 거 아니다. 예전에 우리 정당 지지하면 특히 민주당 지지하면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생활 이슈랑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그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곳이다.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박경미 의원님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 앞으로 역할이 커져야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15% 정도는 이제 정말 정치적인 지향성이 뚜렷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층이고요. 이제 약간 지금 우리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확신에 차지는 않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계속 우리 그 바운더리 안에 이제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 만나서 뭐 어떤 정치적인 담론만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뭐 정말 프로야구도 같이 보러 갈 수 있고 축구 동아리 같이 하고 이런 어떤 관심사나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느슨해지는 느낌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도 강화를 해야지. 그런 일상적인 그러니까 것들을 대중적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같이 잡고 있어야지 점차 외연도 확장하고 또 들어와 있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뚜렷하지 않은 분들을 계속 품어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정책 만들어내고 우리 뭐 이미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계셨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사실 저는 매일 시장에서 막걸리 먹고 있어요. 네.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계속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좋은 프로그램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천재 소녀께서 저한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면 이 지지율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 지방선거 압승해야 되는데, 최근에 당원분들이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처럼만 해라.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가끔 대통령과 경쟁을 좀 해야겠구나. 농담입니다. 또 이런 얘기 농담인데 하여튼 정말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고 계셔서 저희 당이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게 뒷받침이 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할 때가 또 왔죠. 원래 당이 뒷받침 잘 해드려야 됩니다. 거꾸로 됐네.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요. 이렇게 사람들 얘기에는 2단계 개헌을 할 것이다. 한 번 개헌하고 개헌 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6월 달에 개헌? 그 이후에 개헌이라는 거죠? 6월 이전엔 개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역대 지방선거 보면은 그 역대 지방선거 부분에 꼭 안보 이슈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북핵이라든지 뭐 천안함 그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북한발 그 안보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셔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안보 이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돌발변수로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경제 상황, 지금 경제 상황이 그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높거든요. 아, 좋죠. 네,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그 가계부채 문제나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대형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혼자 이제 커버 못하고 정부가 커버 못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그렇죠. 국회가 입법과 예산을 입법하고, 통해서 이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입담으로 하지만 또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도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막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방송 안 듣겠지, 설마. 내년 2월에 이제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르면 또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게 약간 좀 시간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2월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이제 사드랑 뭐 외교적인 거 잘 풀어가고 경제가 선거 연대도 그러니까 왜 좀 저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냐면 우선은 이제 그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과 이중대 바른정당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당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적폐 세력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대규모의 어떤 이동이 생기려 그러면 이 3당 합당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당의 모든 기반은 호남이란 말이죠. 그쵸. 적폐 이중대뿐만 아니라 일중대로 손 잡는 순간에 국민의당은 그냥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호남에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적폐 1중대, 2중대와는 연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와 호남권 중진들 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호남 정서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호남 정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첫째는 80년도나 70년도 유신의 독재에 저항했든지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은 호남의 정서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항상 민주주의의 그 성지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제로 호남에 출생을 한 사람들이 호남 정서를 잘 알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두 가지를 다 못 갖고 있거든.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호남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정서, 어떤 호남이 굉장히 깨어 있거든요. 그런 특히 광주가, 근데 그런 정서를 못 읽고 있어서 호남 중심의 의원들과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뭐 능수능란한 정치인이니까 안철수 대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 가장 그 중요한 고려 포인트라는 거는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개헌안과 관련해서 여기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개헌안하고 국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헌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내 삶에 밀착된 시민들은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혼재된 상황 속에서 어느 것으로 내년에 개헌을 갖고 투표할지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점이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중요한 위험 요인이자 기회 요인 두 가지 다 지금 갖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개헌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지방선거랑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뭐 여러 변수는 있지만 우리 쪽에 유리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 지방선거 함께 동시에 이제 국민선거 치르자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6개월 있을, 8개월 있을 지방선거가 굉장히 그 낙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승기를 잡느냐. 그러니까 이 국민선거, 그러니까 개헌을 굉장히 악용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회 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시그널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좋죠.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안 하면 정부가 직접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방분권은 반드시 하겠다. 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국민이나 시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감은 하지만 실제 내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예전에 무상급식 같은 거였거든요. 무상급식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그 개헌이 그런 어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주제가 시민들에게는 와닿는 주제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도나 뭐 선거제도 뭐 이런 문제를 바꾸고 싶은데 과연 현실 정치에서 특히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개헌을 지방선거에서 악용할 야당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현실 가능성 있는 지방분권을 한번 그거라도 실현하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구조나 선거구제는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고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강화 부분 그것만 좀 쟁점이 덜한 그것만 가지고 개헌 논의를 이제 같이 할 수는 있을 텐데 참 개헌이 어쨌든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근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돌발 변수들도 또 많이 있겠죠?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또 어떤 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개헌이 여전히 돌발 변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시중에서 그냥 한 거죠. 이게 정말 만지작하시나 봐요. 박지원 대표는 사실 안철수 대표의 모든 수를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치도 서로 좀 정치를 잘 아는 사람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건 잘 안 되는 거지. 예측대로 안 되는 거지. 보긴 보는데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원칙 갖고 막 개인 행동하면 그건 상상치도 못하는 또 특히 벤처 사업가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아이디어나 그런 좀 순발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박지원 대표가 예측 못할 거예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하는 데서 가장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통령 힘 실어주기 선거예요. 기본 프레임 자체가 대통령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 기준이 그 지점이고요. 근데 야당은 중간평가. 근데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간평가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된 지금 이제 그 일종의 그것도 그 프레임이에요. 야당에서 쓰고 있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 중간평가 프레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중간평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2020년이 중간평가죠. 근데 예, 예. 분명히 중간평가 얘기했고. 왜냐면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번 국정감사 아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적폐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야, 5개월밖에 안 된 정부를 무슨 적폐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쪽이 좀 지금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자꾸 그 말도 안 돼. 내년 지방선거 중간평가라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제